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이를 꽤나 먹은 여성입니다. 남편이랑 부부의 연을 맺어 살아간 지 수십 년째. 저에게는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우선 큰아들 녀석은 진작에 먼저 장가를 들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남학교를 나온 데다가 대학교까지 남자만 득실거리는 학과를 전공한 게 바로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게다가 군대까지 해병대를 나왔답니다. 저희 부부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일가 친척 중에서 아무도 해병대를 나온 경우가 없고 자기 친구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혼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해병대를 자원해서 다녀온 녀석이 바로 큰아들이죠. 뭐? 다음 학기는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디 특별히 여행을 갈 데가 있다거나 무슨 일정이 있어서 그런 거니?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엄마, 저 군입대 하려고요. 그게 정말이야? 아, 생각보다 너무 이른 것 같네.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일찍 다녀오는 것도 좋지. 그럼 자취방은 곧 짐을 빼야겠네. 아, 그거요. 내일이 짐을 빼기로 한 날이라서 이미 이사트럭 불러놨어요.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 그러니? 하여간 똑 부러진다니까 우리 큰아드님. 그래서 입대 날짜는 대략 언제쯤이 되는 거야? 아, 3주 뒤에 입대해요. 뭐라고? 3주 뒤에 입대한다고? 너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미리 말씀드려봤자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었는데요, 뭘. 자취방 나오는 시기도 정해져 있었고요. 아, 참고로 저 해병대 갑니다. 뭐? 해병대? 난데없는 것도 정도가 있지. 갑자기 웬 해병대를 간다는 거야? 너 이거 네 아버지한테도 상의 다 해본 거 맞아? 아니요.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알아서 아버지한테 잘 설명드릴게요. 장남이 해병대 간다 그러면 반기시지 않을까요? 설마 혼이라도 내시겠어요? 아무튼 엄마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죠. 자식이 내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만큼 부모로서 걱정되는 순간이 또 없다는 것을요. 너무 건실하고 성실하고 차분하고 아주 똑소리 나게 철두철미해서 되려 자기 부모를 염려시키는 자식이 또 있을까요? 어찌 보면 저희 큰아들은 굉장히 개성 넘치고 특이한 경우인 것 같네요. 휴가 나온다는 말도 안 하고 불쑥 집으로 오거나 저랑 남편한테 이런 방구도 없이 혼자 복학 계획을 짜서 학교로 돌아가는 등 정말 독단으로 실행하는 것에는 도 같은 녀석이에요. 표정도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제가 낳은 자식이지만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눈썹도 진해가지고선 시종일관 무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속을 저라고 어떻게 알겠나요? 이런 장남이 남자만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었으니 부모로서 속이 타들어갔죠. 자기 친구들을 보면 꽤 연애들을 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 본인은 여자친구 한 번을 만들지 않았으니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이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취업하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여자친구도 좀 만들고 그래. 알았지? 이 엄마는 절대로 아들 뺏겼다고 며느리한테 횡포 부리는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않을 작정이거든. 그러니까 안심하고 연애 실컷 하면서 결혼할 짝도 얼른 찾고 그래. 우리 아들 엄마 마음 알겠지? 글쎄요. 아, 맞다. 저 취업했어요. 뭐? 어디로? 저번에 지원했던 거기? 아니면 오늘 면접 보고 온 곳이야? 지난번에 지원했던 거기요. 출근해서 오늘 일하고 왔는데요. 이미 출근을 했다고? 너 취업을 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우, 속 터져. 도대체 언제 말을 해주려고 그랬어?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어요. 아직 여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지만 혹시 생긴다면 그때는 깜박하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정말 특이한 방면으로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저희 큰아들이었어요. 아무튼 무뚝뚝함이 지나쳐서 무건수행에 이른 지경인 저희 큰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즉각 저에게 보고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답니다. 하도 연애를 안 해서 자기 부모의 속이 바짝 타들어가고 있을 때가 돼서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모처럼 식구들끼리 외식하는 자리니까 생각난 건데요. 저 결혼 생각 있어요. 지금 여자친구랑 3년 정도 만났으니까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와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때 완전히 저희 식구들 다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장남 녀석이 무려 3년 가까이나 연애를 하면서 입을 꼭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결혼을 운운하다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도대체 큰아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할 정도면 상대가 어떤 여자아이일까 궁금해 죽겠어서 장난조로나마 반대의 뜻을 내비치지 못했어요. 무작정 데려와 보라고 했었죠. 결과는 큰아들의 결혼으로 이어졌답니다. 꼭 자기 같은 여자애를 사귀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동갑내기인데 말에 살 붙이는 거 싫어하는 성격하며 표정 변화가 적고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까지 정말 서로가 닮아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까지 둘이 비슷할 수가 있는지 혹시 먼 친척은 아닐까 싶어서 오직하면 저희 부부가 며느리한테 몇 번이고 가족 이야기를 물어봤다니까요. 형은 내 친형이지만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우리 가족에서 어떻게 저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지? 엄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놔봐. 형은 딴 데서 입양한 거지? 아니면 혹시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뀌었나? 그런 자기 형을 보면서 저희 둘째 아들이 장난스럽게 심각한 표정을 꾸며내며 저런 의혹을 몇 번이고 내비쳤었네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아들은 자기 할아버지를 닮은 거거든요. 제 시아버지의 유전자가 남편을 거쳐서 큰아들에게 전해진 게 틀림없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매사에 가타부타 어떻다고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평생을 그 점 때문에 복장 터지면서 살아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더랬죠. 애미야, 놀라운 얘기 하나 해줄까? 네 시애비 말이다. 젊었을 적에는 더 했어. 지금보다 한술 더 뜨는 양반이었어. 예? 아버님께서 옛날에는 더 하셨다고요? 말도 안 돼요. 말도 마라. 너 시집 오기 전엔 더 했으면 더 했었지? 외출을 하겠다 말겠다. 밥을 먹겠다 말겠다. 이런 것도 대관절 말을 한마디를 안 했었다니까는. 이런 단편만 보더라도 제 시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이런 성향을 그대로 유전으로 물려받은 게 제 큰아들이었고, 이런 자기 형을 보면서 작은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했답니다. 남편은 그나마 진중한 스타일이지만 저는 사람 자체가 좀 외향적이고 활발한 편이에요. 작은아들은 집안의 막내답게 애교도 많고 어딜 가나 살가운 행동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아들을 무척 예뻐라 하면서 키웠어요. 저에게는 장남, 차남 똑같이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장남이 심적으로 의지가 되는 존재라면 차남은 정서적으로 더욱 가까운 존재였어요. 작은아들은 매사에 저한테 미주알 고주알 자기 이야기를 잘 떠들어대면서 살아온 녀석이에요. 사소한 고민도 저한테 나누고는 했고요. 저 또한 제 안에 있는 이야기를 작은아들한테 털어놓을 때가 많았답니다. 큰아들이 진한 인상으로 어딘가 카리스마 넘치게 생겼다면 작은아들은 유들유들하고 사교성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인지 학창시절 내내 주변의 친구들이 아주 끊이질 않았었네요. 자기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에 두각을 나타냈으며 종종 여자친구도 사귀었답니다. 알콩달콩 연애하면서 저한테 몇 번 연애 상담도 청했었고요. 제가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작은아들이 나중에 더 커서 결혼을 생각하게 된다면 많이 서운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작은아들은 이상하게 성인이 되었어도 제 눈에는 둥지 안의 아기새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돌봐주고 먹이를 날라줘야 할 그런 존재로 비춰졌죠. 하지만 야속하게 세월은 흘러가더라고요. 작은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더니만 새로 만든 여자친구와 제법 진지한 교제에 들어가더군요. 새로 사귄 여자친구랑은 아직 잘 지내고 있어? 응, 엄마.
나는 미연이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자들 중에 가장 좋아. 이렇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처음이고,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는데 미연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작은 아들이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았는지 몰라요. 그런 내색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요. 착한 우리 작은 아들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는 상대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섭섭한 심정을 눌렀습니다. 작은 아들이 그 아가씨와 교제를 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어갔을 때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 아가씨를 실제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저희 작은 아들도 어디 가서 인물로 밀리는 녀석이 절대 아니건만 그 아가씨는 솔직히 정말 예쁘게 생겨서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엄청 하얗고 머리카락도 풍성하고 부드럽더군요. 다만 나이 든 제 입장에서 보기엔 몸매가 너무 말라서 걱정스러울 정도였지만요.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 아가씨를 보면서 내 소중한 아들을 뺏으려고 드는 나쁜 기집애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질투나 견제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랍니다. 큰아들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아들도 자기 짝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해 간다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더 이상 작은아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었고 그 아가씨의 성격이 발랄한 것도 괜찮아 보였거든요. 어머니, 쇼핑하는 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혹시 저랑 같이 쇼핑 가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물건 보는 눈이 꽤 좋거든요. 먼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같이 가도 괜찮다면야. 나야 좋죠. 어머니, 말씀 바로 놓아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 너무 섭섭해요. 살갑게 너스레를 떠는 모습이 꽤 볼만했죠. 큰아들은 꼭 자기 같은 여자를 제 며느리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고부관계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었어요. 딱 자기 할 말만 하고 저에게 아부 떠는 것에 일말의 관심도 없는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일방적인 구애를 이어나가기란 많이 민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큰며느리는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편이에요. 사부인의 취미가 무려 3개의 미술관을 하나씩 방문하기라고 하니까요. 사돈어른께서는 사업 때문에 워낙 바쁘셔서 공사 다망하신 분인데 그래서인지 며느리 말을 들어보니까 가족끼리 화기애애하게 모여서 밥을 먹고 떠들고 그런 집안 분위기가 결코 아니었더라고요. 가뜩이나 타고난 성정도 지나치게 차분한데 자라온 가풍마저 그러하였으니 결혼했다고 해서 며느리의 성격이나 태도가 바뀔 리가 만무하였죠. 저는 골프에 미쳐있는 남편 때문에 혼자서 늘 심심했고 친구 모임도 가끔은 지겹게 느껴지는지라 며느리가 들어오면 같이 둘이서 놀러 다니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그런 사람이라서 제 바람이 깨졌던 거예요. 큰아들이랑 둘이서 밖에 나가 놀 때도 조용히 드라이브나 하고 전망 좋은 카페에 가서 각자 책이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두야. 하여간 그래서 저는 작은아들이 예비 며느리랍시고 데려온 아가씨가 괜찮아 보였던 거랍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울 작은아드님이 결혼하는 나이가 조금 이르기는 한데 자기 짝 찾았으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해답이지.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 이 엄마는 허락이야. 정말이야, 엄마? 진짜 고마워. 아빠는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내 편이라니까 이제 아무 문제 없겠다. 나 그럼 미연이한테 우리 집은 다 허락했다고 그렇게 말한다. 그래, 둘이 앞으로 현명하게 상의하면서 결혼 단계 밟아보렴. 엄마가 지원해줄게. 초기에는 이렇듯 흘러가는 모양새가 아주 매끄러웠답니다. 제가 애지중지 키운 작은 아들, 좋은 아가씨가 앞으로 잘 데리고 살아주기를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저의 이런 선의를 박살나게 만든 것은 바로 그 아가씨였네요. 어머니, 저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개념 넘치고 사리분별 잘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개념 며느리를 많이 예뻐해 주세요. 자기 입으로 자꾸만 개념 운운해대길래
저는 고마워했었죠. 자기 분수를 아는 아가씨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환영하지 않는 시어머니는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런 개념을 그 아가씨는 영영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제가요, 나중에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미리 딱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설마 어머니께서 개념 없는 시어머니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래도 미리 못 박아놓는 게 정확하니까요. 뭔데 그럴까? 너무 어려워 말고 미리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해. 네, 어머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명절마다 친정과 시댁을 공평하게 가는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친정에 이틀 있었으면 시댁에도 이틀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맞는 건데 이상한 시댁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설마 어머니께서는 불합리한 걸 강조하시는 시어머니는 아니시겠죠? 아,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들었어. 네가 말한 대로 하렴. 나는 그 대어 명절에 너를 더 잡아둘 생각이 없으니까. 역시 어머니께서는 개념 있는 시어머니이실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김장하실 때 같이 안 할 거예요. 저는 원래 김장김치 잘 안 먹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해볼 생각도 없어요. 김장을 안 하겠다고? 그건 뭐 나도 시골 큰형님 댁에 가서 매번 양념만 버무리고 받아오는 셈이니까 김장이라고 해봤자 내가 제대로 하는 건 없는데. 그래, 아무튼 알았다. 김장을 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좋아. 대신 내가 김장김치를 따로 가져다가 줄게. 어머, 정말요? 주시면 좋죠. 그럼 잘 먹을게요. 분명 김장김치를 잘 안 먹는다고 방금 전에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살짝 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가씨가 맹랑한 것을 넘어서서 싸가지가 많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며느리로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지시를 받지 않을 거고 그런 상황에 처할 생각도 없지만요. 진짜 남편 하나는 기똥차게 내조하는 아내가 되어서 살 거예요. 이것만은 제가 맹세할 수 있어요. 조신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바람 피우지 않을 거고요. 다른 남자에게 눈길도 주지 않겠어요. 결혼 앞두고서 나 바람 피울 계획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 아가씨는 정말 당연한 소리만 하고 있는 셈이었는데 계속 상대하고 있으려니까 자꾸 제 머리가 아픈 것만 같아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은 명절에도 음식을 거하게 만들지 않고 일단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별로 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작은 아들한테 들었다면 아가씨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자꾸 떠들어대는 아가씨의 심리를 당최 알 수가 없었네요. 그런 주제의 아가씨는 말수가 참 많았답니다. 저러다가 입에 침이 다 말라버리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자기가 저한테 할 말을 휴대폰 메모장에다가 주르륵 적어온 것까지 발견하고서는 제가 왠지 진절머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버렸다니까요. 차라리 며느리처럼 말수가 적어도 상대방의 말을 가만히 잘 들어주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럼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말이 잘 통하시는 분이라서 안심했어요.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기분이 참 떨떠름하더군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실컷 요구한 자리였어요. 그렇다면 과연 초장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아가씨의 배경은 어떠했냐고요? 큰며느리 집안 수준에 미치는 것까지는 언감생심 바란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조건이 많이 떨어지는 것에 그다지 살갑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네요. 그 아가씨는 소위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신생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연봉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직접적인 숫자를 물어보는 것은 실례라면서 웬 헛소리를 해대길래 작은 아들을 통해서 금액을 정확히 알아봤어요. 연봉이 2,500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 제가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눈만 꿍뻑이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금요. 상당히 면접관 같으셨어요. 면접관 일하셔도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에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가벼운 대답으로 모면을 했던 것인지 정말 아쉬울 따름이었네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 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참고로 저희 작은 아들은 중견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했다가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연봉은 5천이 넘었어요. 나이는 아가씨 쪽이 1살 연하였고요. 작은 아들이 엄청난 고액 연봉자는 아니었다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를 받는 건 확실히 대단했고 무엇보다 대기업이잖아요. 스타트업에 다니는 것과는 천지 차이였죠. 가장 관건은 작은 아들에게는 돈 걱정 없는 집안이라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 집안은 수준이 어떠냐고 제가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었는데도 황당하게도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무튼 돈으로 쪼달리는 집안은 아닌 게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괜히 제 느낌이 외모 반반한 것만 믿고 저희 작은 아들한테 덤벼들어서 결혼을 한 뒤에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면서 놀기만 할 작정인 아가씨가 아닐까? 이런 불길한 직감이 스쳤었네요. 엄마, 나는 우리 미연이처럼 순진하고 착한 여자를 본 적이 없어. 혹시 걔가 엄마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더라도 그건 아기가 있어서는 아니었을 거야. 애가 그냥 원체 순수하다 보니까 가식 없이 행동해서 그래. 참나, 네 엄마 속상한 건 생각도 안 해주고 자기 여자친구만 엄청스레 이해를 해주는구나. 엄마는 왜 이런 걸로 삐지려고 해? 내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엄마 기분이 싱숭생숭해서 그렇구나. 미연이랑 결혼하고 나면 내가 엄마한테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효도할게. 그런데 작은 아들이 그 아가씨가 좋아 죽겠다고 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로서 태클을 걸 수가 있어야 말이죠. 저 혼자 남몰래 전전긍긍을 하고 있었는데 저의 이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아가씨가 또 황당한 말을 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말에 사주를 보고 왔는데요. 거기 무당이 용하더라고요. 점집에 다녀온 거야? 그래, 거기서 뭐라고 했는데? 제가 내년 초에 결혼할 거래요.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화목하게 살 거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건 어머니께 드려도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말을 꺼내놓고 그렇게 끝을 흐리는 건 무슨 경우야? 그냥 말을 해보렴. 아, 그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랑 굉장히 다투게 될 거라고. 그래서 왕래를 되도록 안 하고 살아야 가정이 평화롭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아니면 화를 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도 혼자 별별 이야기를 다 주절거렸는데 듣고 보니까 다 저한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더군요. 제가 며느리한테 간섭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되어야지만 온 집안이 화목해진다는 대목까지 이르자 헛웃음이 절로 나왔네요. 이 아가씨가 저한테 이런저런 말도 많이 걸고 활발하고 따로 만나자고 청하고 이런 적극적인 성향인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혼 전부터 자기 자리를 너무 견고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모습이 솔직히 좋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도대체 그 점집이 어디에 있니? 그 정도로 세세하게 말을 다 했다면 보통 용원대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가보자. 네? 아, 어머니, 제가 그날 사실 여러 군데를 다녀와서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말을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네요. 말을 어색하게 돌리는 꼬라지를 보니까 점집을 다녀온 것이 사실인지도 의심스러웠어요. 행동하는 걸 보면 허술했으나 작은 아들의 말처럼 악의가 없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죠. 그 외에도 이 아가씨랑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종잡을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제 작은 며느리로 들이면 저는 이 사람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상상해 봤을 때 왠지 자신이 없기도 하였어요. 그러나 저의 심란함과는 상관없이 어느덧 상견례 일정을 맞추는 시기가 도래하였죠. 서로 날짜를 조율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 아가씨가 저한테 비장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어떤 중요한 거길래 그렇게까지 무게를 잡아. 괜히 겁난다 얘. 다름이 아니고 신혼집 말이에요. 무조건 강남에 있는 집이었으면 합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네. 강남? 좋지. 그렇게 하렴. 네, 어머니. 저는 그리고 30평 이하면 취급하지 않아요. 강남에 있는 30평 이상의 신혼집이에요, 어머니. 거기까지 듣고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진짜 문제는 바로 그 다음부터였어요. 갑자기 그 엄청난 신혼집을 저희 측에서 해오는 것으로 그 아가씨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요. 강남의 30평 이상 신혼집, 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반도 아니고 남자 쪽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일까요? 이때부터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100번 양보해서 저희 집에서 그거 신혼집 마련해 준다고 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강남의 30평 이상의 어쩌고를 운운하는 건 도를 넘은 것이었죠. 꼭 강남일 필요가 있니? 출퇴근하기에 더 괜찮은 동네도 따로 있잖아. 우리 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볼 때는 동작구 쪽으로 매물을 알아보면 더 괜찮을 것 같구나. 강남이나 거기나 위치는 살다 보면 매 한 가지야. 특히 신혼집이면 더욱 그렇고. 어머니,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남이냐 아니냐, 이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 어머니도 아시지 않나요? 그런데 왜 다른 동네 이야기를 하세요? 제 가치를 깎으시네요. 제가 그런 것에 넘어갈 줄 아셨나요? 저 그렇게 맹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될 거라고요. 세상 물정에 빠삭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강남이 아니라면 이 결혼 솔직히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 지금 그러니까 강남에 집해올 수 있는 집안이 아니라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씀하실 건 없는데. 제가 양보해서 30평 이상이라는 조건은 빼드릴 수 있어요. 27평이나 28평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또 감안을 해드릴 수 있죠. 세상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황당한 말을 그때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아가씨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제가 분위기를 잡고 작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뒤에 그 아가씨에 대한 저의 감상을 침착하게 전달하였죠.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깊은 고심에 잠기더군요. 엄마 아빠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결혼인 거 나도 진작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렇게 강남이니 30평이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너무 민망하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 결혼을 하는 게 정말로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고 있어. 그런 걸로 미안해할 건 없어. 부모가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만큼 다 해주는 건 엄마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는 말이지, 우리 아들이 감정에 휩쓸려서 부족한 상대와 성급한 결혼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작은 아들은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결국 눈에 눈물을 달더라고요. 성정이 여린 그 속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 아가씨한테 연락해서 신혼집 문제에 단판을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아가씨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도대체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되겠다는 소리를 왜 했었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해주실 수 있는 능력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강남 신혼집을 해주기 어렵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남자가 집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이상적인 그림이 그렇게나 싫으신가 보죠? 듣고 보니까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그 이상적인 그림이라는 거 괜찮을 것 같네. 그럼 우리가 집을 마련할 테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혼수를 다 해오련? 너를 많이 생각해서 한 10억 원짜리에 맞춰서 해오면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데 어떠니?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어머니? 혼수가 10억이라뇨. 그 숫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강남 30평짜리 집을 떡하니 장만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혼수 10억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건 논리 한번 개념 없구나. 네가 개념 있는 며느리가 되는 건 아무래도 힘들겠는걸.
그랬더니만 글쎄 이 아가씨가 말을 똑바로 못하고 한참을 워버버거리더니 거의 입에다가 개거품을 문 기세로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막 험한 말까지 하더라고요. 흥분해서 천지분간이 안 되는 모양이었어요. 그런 걸 보니 성격이 참 다혈질이구나 싶었답니다. 요즘 세상은 결혼의 가장 큰 장애물을 돈으로 꼽을 만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디서 신혼집을 자기 멋대로 강남 30평 이상이라고 지정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나요?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이었죠. 남편은 그냥 제 뜻대로 처리하라 하였고 그래서 저는 작은 아들한테 단호하게 선언하였답니다. 너 이 결혼 없던 일로 해. 단번에 허락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지금 나는 내 결혼을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엄마, 나도 이 결혼에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생각이 확 정리가 되네. 알았어, 그럴게. 작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아가씨랑 별 아무 생각 없이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모든 게 삐그덕거렸다고 하더군요. 설마 하니 그렇게까지 속물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여자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만약 알았다면 결혼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는 일도 없었을 거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아들은 자기 형이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번 일로 많이 초라해진 모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결혼할 때 집에서 조금 지원받았을 뿐 둘이 다 알아서 해결했거든요. 사실 결혼 상대부터가 작은 아들의 경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지만요. 어쨌거나 다행이었죠. 그 덕분에 작은 아들이 엄마 아빠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는 결혼을 하겠다면서 혼자 목표로 삼고 그 아가씨를 정리해냈으니 말입니다. 작은 아들한테 차인 그 아가씨가 저한테 연락을 했었어요. 혹시 반성을 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한테 웬 지적질을 날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들길래 아이고야, 잠깐 듣기만 해도 너무 피곤해서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네요. 그 후로 작은 아들한테 그 아가씨가 찾아가서 다시 받아달라고 울며 불며 빌기도 했는데 이미 버스는 지나간 지 오래였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건 있는 기회마저 날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아들도 귀한 인연을 맺을 수 있겠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집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빌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보다 1살 연하인 남편과 결혼 생활 중이고요. 슬아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둘을 두었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무계한 일을 나눠보기에 앞서 저희 아주버님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네요. 제 남편의 형이죠. 아주버님은 20대 중반이라는 남자치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셨던 분이고요. 1년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섣부르게 하셨던 결혼이니만큼 극심한 성격 차이를 겪으셨다나 봐요. 제가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아주버님을 처음 뵈었을 때는 돌싱 상태이셨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할 때도 아이를 가졌을 때에도 아주버님께서는 이 돌싱 상태를 쭉 고수하셨어요. 제가 둘째 딸을 낳았을 적에 힘찬 아기의 울음소리와 상반되는 시부모님의 한숨소리가 정말 천둥처럼 들렸었네요. 한숨이 땅을 뚫다 못해 지하수까지 닿았어요. 아, 울며느리가 이렇게 둘째까지 쏨풍 잘 낳은 걸 보니까 기쁘면서도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는지. 큰놈도 진작에 지동생처럼 장가를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자식 새끼 낳는 게 인생에 얼마나 큰 보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큰놈은 아직도 칠렐레 팔렐레. 그때 그 옛적에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결혼 실패한 거 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서 이리도 허송세월을 보낼 줄 알았으면
그때 기를 쓰고서라도 말렸을 텐데. 에휴, 이 알망구 노망 다 났구만. 돈 깨나 했는지 고명딸을 며느리로 들인다고 쌍수 들고 환영했던 게 누구더라?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딴 호해봤자 무슨 소용이랴. 내가 언제 쌍수를 들었다 그러? 당신이야말로 장남이 혈기왕성한 나이에 장가를 들었으니 손주를 출줄이 보게 생겼다고 입이 찢어졌었으면서 얼른 씩 올려버리라고 당신이 날짜도 빠른 것으로 추천했잖아요. 아주버님의 망한 결혼은 시댁의 영원한 최고의 화두였어요. 오죽하면 제 출산 앞에서도 시부모님께서 그 일을 입에 올리셨을까요? 끔찍했던 결혼 생활의 후유증으로 아주버님이 내내 혼자 사셨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주버님은 소위 하자라고 불리는 요소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남편한테는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살지만 솔직히 제 남편보다 아주버님께서 인물이 나아요. 직업이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요. 돈도 잘 버십니다. 이런 마당이니까 당연히 모든 가족들, 육촌에 팔촌까지 나서서 아주버님의 중매를 서보려고 지난 세월 안달이었고요. 아주버님의 지인들도 엄청나게 여자 소개를 밀어붙였던 것으로 알아요. 그럼에도 아주버님은 꿋꿋하게 돌싱으로 사셨죠. 저도 몇 번 아주버님께 정말 이대로 혼자 사실 거냐면서 떠본 적 있어요.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것이었죠. 혼자서 사니까 어디 크게 돈 들어갈 일도 없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서 나는 좋기만 한데 다들 왜 이렇게 나를 장가 못 보내서 안달인가 몰라. 정작 나는 그럴 생각이 없구만. 혹시 외롭지는 않으세요? 저번에 감기 걸리셨을 때도 혼자 계셨잖아요. 누가 옆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요. 에이, 재수씨. 내가 이제 외롭다고 징징거릴 나이는 지났지. 집이 조용한 건 싫으니까 늘 TV를 틀어놓는데 그렇게 하면 심심하지도 않고 좋아. 근데 딱 하나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건 우리 사랑하는 조카를 볼 때 같아. 조카 탄생 이전까지는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지 뭐야. 아주버님께서는 혼자 사는 게 썩 괜찮다며 정말로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셨지만 결혼을 안 하니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만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대목을 잊고 살았었는데 제가 둘째 낳은 거 보러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떠올랐던 거예요. 애 낳은 사람 앞에서 시부모님 두 분이 한숨이나 푹 쉬어대시는 게 솔직히 마음 상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켜졌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아주버님께 아이 핑계를 대면서 결혼을 권유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드리자 시부모님께선 솔깃해하셨죠. 저는 나름 요즘 사람이라 그런지 사실 아주버님께서 미혼이든 비혼이든 그러려니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선 아니었죠. 여태까지 혼자인 장남 때문에 머리 싸매고 고민하시는 것도 모자라 손주 탄생 앞에서도 한숨을 내쉴 정도이셨으니까요. 두 분은 10년 후에도 아주버님 결혼 문제로 한숨 쉬실 분들이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진짜 아주버님을 확 결혼시켜버려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죠. 제가 내어놓은 아이디어란 이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용한 점집을 다녀오신 것으로 꾸미고 그곳에서 아주버님이 3년 안에 아이를 낳으면 말년이 행복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일이 안 풀릴 것이며 여생에 아이도 가질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들어왔다고 말을 지어내는 것이었죠. 왠지 느낌상 이 허접스러운 작전이 먹혀들 것이란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기가 제가 아이를 낳은 직후였으니까요. 아주버님께서는 아이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첫째한테도 그래서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갓 태어난 예쁜 둘째 조카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평소랑은 다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셨을 거예요. 시어머님께서는 저랑 작당한 대로 그 내용을 아주버님께 전하셨고 명령기를 펼치셨어요. 저 또한 거들었죠. 애기 사진을 아주버님께 틈틈이 보내드린 거예요. 첫째도 낳았을 때 정말 좋았고 예뻤지만 둘째는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정말 그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게 아이란 생각이 들어요. 아주버님도 조카들 보면서 그런 거 느끼시죠?
저랑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남편도 은근슬쩍 거들었어요. 아주버님한테 본인 유전자 세상에 남기고 죽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네요. 과연 이 작전이 먹혔을까요? 잘 먹혔어요. 먹혔는데 이게 좀 난감하게 먹혔습니다. 우선 아주버님께서는 생각을 고쳐드시고는 선을 보셨어요. 그리곤 저한테 연락을 날리셨죠. 재수씨, 이런 거 상담하고 물어볼 때가 재수씨밖에 없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제 그 만났다는 분은 만나보셨어요? 사실 너무 궁금했는데 먼저 연락드리면 부담되실까봐 못 여쭤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상대 쪽에서 나를 속인 게 있었어. 네? 속였다고요? 초장부터 별로 좋지 않네요. 선자리에 속이고 나오다니. 근데 뭘 속였는데요? 나이 말이야. 나이를 속였더라고. 나랑 8살 차이라고 했었으면서 실물을 보니까 너무 동안이길래 내가 실내 무릅쓰고 신분증 볼 수 있냐고 했다니까. 선자리에서 신분증이라니. 아이고, 그래서요. 신분증 보셨어요? 8살보다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겠죠? 몇 살 차인데요? 9살? 10살? 12살. 나랑 띠동갑이야, 재수씨.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닐까? 띠동갑이라니. 나는 이런 나이 차이는 생각도 못 해봤어.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오마이갓. 띠동갑인 것도 모자라 상대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리에 나왔다니. 순간 머리가 띵했지만 얼른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렸죠. 아주버님의 나이가 있으니까 띠동갑이래봤자 상대가 아주 어린 건 아니었기에 그 자체는 문제될 거 없겠다 싶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께서는 큰 며느리의 조건으로 성별이 여자이기만 하면 됨이라고 진작에 내거신 분들이거든요. 아주버님의 옛 결혼 상대가 얼굴도 괜찮고 집은 엄청 부자에다가 명문대 나온 여자였대요. 자기 잘난 맛에 멋대로 구는 여자한테 아주버님이 크게 대이신 바 있었으니 이제는 상대의 조건 따위 잘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잘난 건 꺼려진다 하셨죠. 상대가 진심인지 그것부터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라는 장벽에 막혀서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아주버님이 마음에 드셨으니까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나이도 조금 속이신 걸 텐데. 그럼 상대 측은 이미 아주버님을 어느 정도 좋아한다고 봐도 되겠죠? 저는 아주버님께 그런 조언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잘 되었던 것입니다. 띠동갑 연하 여자에다가 집안 배경이나 개인 능력이 별로라는 것이 상대의 객관적인 요소들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느니 어쩌니 하면서 금방 결혼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름 충격적인 전말이 하나 밝혀집니다. 시댁은 아주버님과 남편, 이렇게 두 형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누이가 없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시누이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여자 사촌이었는데 저 결혼할 때부터 유달리 나대는 존재였답니다. 편의상 이 여자 사촌을 시누이라고 칭할게요. 그런데 바로 이 시누이의 지인이 아주버님께서 결혼하기로 한 띠동갑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밝히면 오빠가 부담 갖거나 색안경 끼고선 안 만난다 그럴까봐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러길 잘했죠? 결국 둘이 잘 됐잖아요. 자기가 전부터 알아온 동생을 자기 사촌오빠 결혼 상대로 밀어넣다니 시누이의 계략에 제가 어이를 상실했었네요. 따지고 보면 갈팡질팡하는 아주버님께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 조언을 해서 두 사람을 성사시킨 건 저의 공이었으나 시누이가 얄밉게 모든 건 내 덕이다 라고 선언해서 제 기분이 좀 나빴네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솔직히 그때는 제 기분이 그랬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분, 그러니까 저희 예비 형님이 시누이의 지인이라는 것부터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누이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사람인데요. 뱃속에 아기만 안 생겼어도 결혼을 안 했을 거라면서 임신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옛날에 울고불고 난리 쳤었어요. 이왕 결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신혼 때부터 허구한 날 부부싸움하면서 애 안 낳겠다는 소리 입에 달고 살았었고요. 그래놓고서는 애가 넷입니다, 넷. 셋도 아니고 넷이요. 그런데 한 명씩 낳을 때마다 임신 때문에 인생 꼬였다는 얘기를 지겹도록 해댔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누이라면 학을 뗐죠. 시누이가 음흉한 공작을 벌였다고 비난을 하기엔 저부터가 시어머니랑 작당해서 아주버님을 결혼의 길로 밀어버렸으니 저 역시 떳떳하지 못한 입장이었죠. 그래서 입 꾹 다물고 있었네요. 그럼 예비 형님은 어떤 분이셨냐고요? 고부관계만큼이나 힘든 것이 동서지간임을 그 말이 왜 있는지 제가 깨달았다고나 할까요? 제가 비록 나이는 예비 형님보다 많았지만 서열로 따지고 보면 제가 손아래 동서이니까요. 이게 참 애매했으나 잘 지내지 못할 이유가 어딨겠나 싶었어요. 문제라면 상대 측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네요. 처음에 예비 형님을 소개받는 자리는 저랑 남편, 아주버님까지 해서 넷이 조촐하게 모인 식사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비 형님이 저랑 남편을 유심히 살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테이블에 음식이 새로 나오는 틈을 타서 저한테 몸을 숙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 두 분이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남편한테 사랑받는 아내라는 그림이라서 제가 다 흐뭇한걸요? 저희 오빠도 벌써 저만 보면 눈이 하트가 돼서 팔불출 기운이 보이기는 하는데 앞으로 저한테 더 잘해주시겠죠? 너무 뜬금없는 것 같아서 속으로는 얘 뭐지? 싶었으나 겉으로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주었네요. 제가 왜 초를 치겠어요. 얼른 결혼도장 찍어버리라고 등 떠밀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그래서 너스레를 떨었어요. 네네, 당연하죠. 그리고요,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거 아시죠?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능가하는 애처가가 되실 게 분명해요. 어머머, 애처가라뇨. 지금도 이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인데 여기서 더 발전하면 난 몰라. 다시 말하지만 속으로만 얘 뭐지? 였고 겉으로는 장단을 잘 맞춰주었어요. 발랄한 거 보니까 역시 어린 게 좋구나 싶다는 씁쓸한 생각도 잠시 했었고요. 아주버님이 낯도 많이 가리시고 말수가 적은 편이시다 보니까 예비 형님처럼 활기 넘치는 스타일이 옆에 있어주면 보완이 잘 되겠다 싶었어요. 아주버님을 향해서 오빠라고 발음할 때 끝을 올리는 목소리가 엄청 애교 넘치더군요. 당돌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는데 그 당돌함을 이상한 방향으로 저한테 발휘해서 문제였네요. 처음 만났던 그 식사 자리 이후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앞으로 오래오래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집안에 늦게 합류하게 된 신입이지만 제 몫을 열심히 다해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저도 응원해 드릴게요. 그런 의미에서 서열 정리부터 고고싱? 네? 뭘 어쩌고 어쩌신다고요? 서열 정리를 해놔야 서로 좋을 거 아냐. 안 그래? 그러니까 바로 말 놓을게. 동서. 이것도 뒷목이 살짝 당겨오네요. 그 발랄한 목소리를 저한테 동서라고 외친 순간 이거 골 때리는 인간이 집에 들어왔음을 직감하였어요. 저는 말을 놓자는 사인을 먼저 보낸 적이 없었고요. 상대가 독단적으로 나댄 것이었어요. 누가 시누이 지인 아니랄까봐 왜 그 나물에는 항상 그 밥일까요? 말을 놓다뇨? 조금 당황스럽네요. 시기상조 같은데? 응? 아니야, 시기상조라니. 내가 윗사람이니까 말을 놓는 게 당연하잖아. 동서는 내가 보니까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성격 좋아 보여서 내가 일찍 결단 내렸어. 동서도 나한테 부담 갖지 말고 대해줘. 나는 딱딱한 윗사람 말고 유연한 윗사람이 될 생각이거든. 동서가 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돼. 알았지? 아메리칸 마인드, 오케이? 혹시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면 화가 날 새도 없고 그냥 정신이 멍하게 나가버린다는 것을요. 인지 부조화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전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핵펀치 얻어맞으니까 이건 뭐 뇌 가동이 멈추더군요. 그래서 그 순간
예비 형님의 머리채를 잡지 못했어요. 삐그덕거리는 로보트처럼 자리를 떴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곱씹을수록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오래 알고 지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엄청나게 잘난 스펙이 있어서 위험 넘치는 것도 아닌데 대뜸 윗사람이랍시고 말을 놓는 게 짜증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외모부터 능력까지 따라주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돌싱으로 산 진짜 백이었고 예비 형님은 객관적인 조건들 다 후달리는데 딱 하나, 띠동갑 나이 하나가 깡패였네요. 솔직히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아주버님의 결혼을 추천한 게 아니었나. 밀어붙일 거였으면 여자를 물세게 써야 했는데 왜 못 그랬을까 하는 후회들이 밀려왔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기껏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형님한테서 때마침 연락이 오더라고요. 동서얌, 어제 나한테 간다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라져 있어서 당황스러웠어. 앞으로는 갈 때 간다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하고 가죠. 부탁할게. 하필 제가 급한 업무 메시지 뜰 때 그 연락을 받아서 또 제대로 못 받아쳤어요. 아, 네네. 거리고 말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네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인터넷에서만 보던 역대급 완전체 같은 인물인가 했습니다. 제가 며칠 뒤에 예비 형님한테 정중하게 말했어요. 너무 격이 없이 구는 건 제 쪽에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요.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선과 예의를 지키고 살자고 정확히 말을 해주었죠. 그랬더니 예비 형님이 아주 발칙한 말을 했어요. 왜? 시댁에서는 내가 존재만으로 떠받들어지는 입장 아니야? 내가 갑 아니야? 다들 나를 엄청 반기고 내가 혹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있을까봐 내 눈치 봐주던데? 아주버님의 결혼 문제는 시댁 전체에서 최고의 주제였기에 당연히 예비 형님에게 쏠린 관심이 지대했죠. 다들 예비 형님을 우쭈쭈 하면서 떠받들어 준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그 호의를 이용해서 까부는 게 너무 맹랑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어서요.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는 거지 굳이 비위 맞추거나 서열 나눠가면서 지내야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겠네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그 이후로는 저를 향해 살갑지 못하고 애교도 없다면서 얼마나 툴툴거리던지 은근슬에 저를 돌려깠는데 그 짧은 기간에도 아주 희대의 명언집을 생산했어요. 애교 알러지 있나 보다. 애 낳으면 동서처럼 억척스럽게 될까봐 겁난다. 동서처럼 노산하기 싫으니까 임신은 서둘러야겠다. 등등 별소리를 다 했었네요. 저건 뇌에 뭐가 들어있길래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나 싶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예비 형님에게는 엄청난 조력자가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 말이에요. 내 없이 말하는 건 시누이하고 결이 아주 비슷했죠. 제가 시누이하고는 대놓고 사이가 별로예요. 시댁에서도 이건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누구랑 척을 질 생각이 저한테는 절대로 없었고요. 그럼에도 시누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이유가 정말 황당합니다. 옛날에 유아용 영어 알파벳 카드를 같이 보다가요. 시누이가 사과는 애플 하면서 발음을 3개 굴리길래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농담으로 애플 철자는 뭔지 아세요? 안 보고 쓰실 수 있죠? 이렇게 물었거든요. 설마 못 쓰진 않을 테니까 당연히 그냥 농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가 지금 자기 무시하냐면서 발끈하고 화를 내더군요. 그러더니 종이 가져와서 애플을 써봤는데 틀렸어요. 애플에는 P가 2개인데요. 1개만 쓰셨어요. 뭔 소리예요? 발음대로 애플 썼는데 왜 P가 2개라는 거예요? 참나, 지가 애플 못 쓰면서 나한테 지랄한 거였네. 흥분하면서 따지던 시누이. 잠시 후에 애플 철자 확인해 보더니 조용해졌죠. 저는 그 사건을 별거 아니라고 여겼는데 시누이가 그 후로 저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을 때였는데요. 길에서 구급차 지나가는 거 보고 자기 애를 급하게 붙잡으면서 Hey, my son, 저기 봐 저기, 엄브렐러 지나간다. 이러길래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한숨과 함께 엄브렐러라뇨. 앰뷸런스겠죠. 이렇게 말했다가 분위기 차가워졌어요. 신우이 그 다혈질 성격 또 터져서 저한테 막 엄브렐러도 모르냐고 따져대길래 그건 우산이라고 대답했더니 저한테 똑똑한 척은 다 한다고 화를 내는 모습에 저도 드디어 터져서 한판 붙었어요. 신우이가 먼저 제 머리채를 잡았네요. 알려주는 걸 지나쳐서 나를 무시하는 그 눈빛, 그 태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전문대 나온 주제에 4년제 나온 나를 무시해? 네가 뭔데? 너야말로 4년제 다닐 동안 엄브렐러도 안 배우고 뭐 했냐? 야, 네가 나온 대학 이름 말해도 아무도 몰라. 내가 나온 전문대보다 못한 게 네가 나온 지잡대야. 그렇게 대판 싸우고 사이가 틀어졌던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신우이랑 척졌다고 창피해서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자기 지인을 제 손윗 동서 자리에 앉힌다? 이것부터가 사실 굉장히 불길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요? 형님이 제 전문대 얘기를 꺼냈죠. 신우이의 사주가 틀림없었고요. 동서얌, 전문대는 시간표 나온다는 거 진짜야? 고등학교처럼 시간표가 짜여져 있어? 그럼 수강 신청은? 그게 대학생활의 매력인데? 그놈의 동서얌. 들으면 속이 뒤틀렸네요. 그리고 예비 형님이랑 신우이랑 둘이 붙어서 머리 맞대고 킥킥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머리에 화딱지가 치밀어 올랐어요. 예비 형님이 대학 좋은 데라도 나왔으면 제가 덜 억울했죠. 그저 그런 대학에 전공 살려서 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서비스업을 전전한 게 다였고요. 사회 경력도 후달리고 자기가 애를 낳아서 키워본 것도 아닌데 저한테 오만 훈수란 훈수는 다 두더군요. 유튜브에서 아이 교육 영상 찾아다가 저한테 링크는 왜 보내준 걸까요? 제가 짜증나서 한마디 했죠. 자꾸 직장생활 백서랑 만능 육아법 같은 거 보내주시는데 하지 마세요.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말 놓으시라고 허락한 적 있나요? 내가 왜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동서보다 윗사람인데? 동서얌, 너무 그러지 마. 애쓰는 거 보기 추해. 와, 이때 진짜 머리꼭지 돌아버리는 줄 알았네요. 상황이 안 따라줘서 참았을 뿐입니다. 예전에 신우이랑 대판 싸웠을 때 선빵은 상대가 쳤지만 승리는 제가 했거든요. 온 시댁 식구들이 제가 파이터라는 걸 알고 있었으므로 다시 그런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싶지 않아서 인내에 인내를 더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모두가 기다려온 아주버님의 결혼에 초를 치는 범인이 제가 되고 싶지가 않았고요. 아주버님은 대쪽 같으신 분이라 제가 예비 형님하고 크게 트러블 나면 결혼에 회의적이 되실 양반이었으니까요. 예비 형님을 꼭두각시로 부리며 자기는 뒤에 숨어있는 신우이야말로 정말 추했네요. 제가 예비 형님은 직격타로 못 때려도 신우이한테는 그럴 수 있었죠. 참다가 제가 신우이한테 연락했어요. 목소리 한번 도도하게 왜 전화했냐면서 피식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장부터 본론 꺼냈습니다. 어이, 그때 맞은 데가 이제 다 아물었나 봐? 또 얻어 터지고 싶어서 활동 기지개 켜는 거야? 그러자 다혈질 버튼 눌러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쌍욕해대고 귀가 따가웠네요. 저는 그 인사말 하나만 했을 뿐인데 신우이는 엄청나게 흥분해서 말을 엄청 해댔어요. 다들 보는 앞에서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더니 전화로는 본색부터 드러내네. 아, 열받아. 이런 이중적인 면을 다들 알아야 하는데 왜 너는 시집살이 안 해? 왜 너는 시부모님 예쁨 받는 며느리인 거야? 왜 니까지 있게 편하게 결혼생활 하냐고? 아, 그제서야 신우이가 저한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안 편한 결혼생활, 제법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지내는 게 불만인 거였죠.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제가 시부모님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신우이가 유독 싫어했었는데 그래서였더군요. 하지만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남한테 푸는 건 너무 추하지 않나요? 신우이가 이를 갈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시댁 지옥을 선사해줄게. 친정이 잘난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모가 뛰어나?
운 좋게 결혼 하나 잘해서 편하게 사는 주제. 까부는 꼬라지 보기 싫었어. 네 형님과 내가 한패인 거 알지? 넌 이제 끝났어. 대놓고 말을 해주시니 제가 아주 이해하기 편했답니다. 마침 그날 저녁에 예비 형님으로부터 짜증스러운 카톡도 왔죠. 내용이 아마 동서얌, 늘 겸손하게 주제 파악 이런 짧은 거였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의 결혼을 망칠 수 없는 입장이니 제가 입 닫고 있을 거라 믿었나 봐요. 하지만 제 성질을 끝까지 건드린 건 두 사람의 실수였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단체로 놀러 가자고 얘기 나왔을 때 잘 됐구나 싶어서 제가 기획했죠. 제가 장소 정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놀라더라고요. 거길 정말 갈 거냐면서요. 정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남편은 눈치를 챈 모양이었죠. 장소는 한적한 동네의 펜션이었고요. 고기 구워 먹으면서 놀기로 했어요. 마당에 세팅하고 반찬 꺼내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예비 형님과 시누이는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며 킥킥 웃더라고요. 제가 그 두 사람을 불렀어요. 와보라고요.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두 사람이 다가왔는데 표정에는 저를 깔보는 기색이 완연했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데리고 펜션의 언덕 쪽으로 가서 내려다 보이는 동네의 너른 땅을 가리켰어요. 갑자기 웬 엉뚱한 행동이냐면서 둘 다 저를 째려보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줬죠. 저기부터 해서 저기까지 땅 주인이 같아요. 안필성씨요. 그러자 시누이가 떨떠름하게 묻더군요. 뭐 그딴 걸 알려줘. 안필성이 누군데? 우리 아빠. 엄청난 침묵이 감돌았어요. 이윽고 예비 형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뭐? 진짜? 그럼 설마 여기 펜션도? 아, 이건 우리 아빠 건 아니고 친구분 거야. 백이라고 할 수 있지. 저는 싸늘하게 얼어붙은 두 사람을 각각 한 명씩 옆에 끼고 음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시집살이를 안 했을까? 남편이 왜 나를 떠받들고 살까? 이제 알았으면 잘하자. 응? 이것들아, 잘 좀 하자. 둘 다 고개만 끄덕끄덕 했습니다. 표정이 허옇게 질려 있었죠. 모터 달았나 싶게 나불거렸던 주둥이들 딱 다물려 있었고요. 예비 형님이 잠시 후 아주버님께 속닥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께서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외치시더군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거 집안 비밀인데? 재수씨가 말해준 거야? 그러자 예비 형님이 울상이 돼선 휙 돌아섰어요. 아주버님께 확인사살을 받은 모양이었죠. 제가 땅부잣집 딸내미라는 것은 시댁에서 시부모님,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조금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란 건 알려져봤자 좋을 거 없잖아요. 살아보니까 이상한 똥파리가 꼬이기 십상이라서요. 그날 시누이는 더 이상 저랑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예비 형님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자꾸만 걷돌았고요. 그런데 시누이 그 다혈질 성격을 못 버리고 이튿날에 사고 쳤어요. 술에 취해서 난리를 쳐버린 거예요. 왜 나는 돈 많다고 떵떵거리지 못해? 나는 왜 애를 4씩이나 낳은 거야? 아, 짜증나. 내 꼭두각시 그 멍청이를 그 얄미운 년의 형님으로 앉혀서 이제 괴롭히고 살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고. 세상이 왜 이따위로 불공평해?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된 이상 그 멍청이라도 갈구면서 살아야겠어. 아주 난리를 쳐주신 덕분에 여파가 엄청났어요. 예비 형님이 우선 사색이 되어서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시누이가 보통 또라이가 아닌데 그 또라이가 자기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오줌 지를만 했으니까요. 후폭풍이 두려웠는데 예비 형님은 저한테 그간 죄송했다면서 장문의 사과문을 카톡으로 날린 뒤에 저를 차단했더군요. 아주버님이랑 결혼식 날짜 나왔고 이제 청첩장 찍기 직전이었는데 인쇄하기 전에 파토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했을까요? 예비 형님은 주랭랑 쳤고 시누이는 시댁에서 이제 얼굴 안 비추는 사람이 되었어요.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다들 헛기침을 합니다. 아주버님은 그 후로 놀랍게도 결혼을 하셨어요. 파혼 소식을 들은 고등학교 동창분께서 술 사주겠다면서 아주버님을 불러내 위로해 주셨는데
그 술자리의 옆 테이블에 계셨던 분과 결혼하셨네요. 대체 인연이란 뭘까요? 그리고 아이도 하나 낳으셨죠. 용한 첨집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었지만 결국 그 말대로 된 것 같구나. 3년 안에 아이를 보다니 이건 우리 장남이 여생을 잘 살겠다는 의미겠지? 시어머니께서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며 좋아했고요. 제가 집안에 들어온 이후로 하여간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면서 새삼 또 저를 추켜 세워주셨네요. 저희 시댁에 있었던 해프니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 아시나요? 제 결혼 상황이 딱 그랬어요. 친정복이 없으면 시댁복이라도 있어야지 앞뒤가 꽉 막힌 세월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고생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저도 친정 때문에 결혼 전까지 고생만 하다가 어찌어찌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일이 꼬으려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아버지 홀로 저를 키우시게 되셨죠. 아버지는 딸 하나인 저를 배골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든 일 더러운 일 가리지 않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남들 손가락질 받지 않고 잘 컸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많으셔서 항상 조금만 돈이 모이면 사업을 하실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그냥 하시는 말씀이신 줄 알고 흘려들었지만 저는 이때 아버지에게 사업은 꿈깨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대해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무렵 저는 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였어요. 처음엔 소개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친구가 남자 쪽에서 저를 소개시켜달라고 몇 달을 애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나간 소개팅에서 저희는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회사 친구분 SNS에 올라온 그쪽 사진을 봤어요. 제 스타일이라서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제가 졸랐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 만나다 보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둘 다 결혼 정년기였던지라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처음 그의 어머니를 만나게 되던 날 저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더군요. 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은 다 살아계시니? 아니요. 어머니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그럼 집은 어디 사니? 강북 쪽에 살고 있어요. 땡땡동이요. 아, 그 동네? 아, 그럼 하는 일은 뭐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 학교는 그냥 전문대 나왔고요.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그의 어머니께서는 볼 것도 없다는 표정으로 나니만 먼저 일어난다. 이러시고는 먼저 자리를 떠나셨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머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어떡하냐? 이러니 남자친구는 처음에만 그러는 거라고 곧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면 부모가 반대하는데 무슨 결혼이냐며 결혼을 포기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나 봐요. 저는 남자친구 없이 그의 어머니를 따로 만나기도 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제가 더 잘할게요.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형님 될 사람은 집안도 좋고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의사다.
어디 학력도 안 되고 집안도 후져서 솔직히 결혼시키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 않니?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더군요. 네 학력, 집안, 뭐 하나 우리 아들하고 맞는 게 없잖니. 그러니 우리 아들 포기하길 바란다.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니.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제 배경이 결혼에 장애가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막말로 제가 무슨 의사 집안이나 재벌집에 시집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자친구도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설득될 것 같지 않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 보겠다고 하면서 매달렸어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했죠. 그러던 중 제가 임신 6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엄청 좋아했어요. 자기 닮은 아이가 생긴다는 설렘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으니 어머니도 더 이상 반대하시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죠. 어머니는 결혼을 허락해주는 대신 조건을 걸었어요. 당분간 분가할 생각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사는 거였죠. 그때부터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많이 무시당했어요. 툭 하면 친정 못 산다고 막말하기 일쑤고 혼수 제대로 안 해왔다면서 형님이랑 서방님들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셨으니까요. 매일 밤 어머니의 막말 때문에 울면서 보냈어요. 아이가 3살이 되었을 무렵 시집살이만으로도 힘든데 친정 아버지께서 사고를 치셨어요. 무슨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다면서 그렇게 원하던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법적인 문제 때문에 잘 풀리지 않아 결국은 한 달 만에 사업을 접게 된 거였죠. 하지만 그냥 아버지 돈만 날린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빌린 돈까지 날린지라 제가 갚아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빚 때문에 소송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걸 다 갚아드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희가 결혼 초기부터 모은 적금 4천만 원을 깨서 아버지 빚 갚는 데 쓰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시면 난리가 날 것 같아 망설였지만 남편은 이대로 돈 안 갚으면 장인어른 징역 갈 수도 있다며 그 연세에 거기서 얼마나 버티시겠어. 우린 젊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장인어른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 우리가 조금만 도와드리자. 진짜 고마우면서도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저나 남편이나 그리 넉넉한 상태도 아니었고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아들이 자라고 있으니 빚을 내서라도 내 집은 꼭 있어야겠다는 심정으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 적어가며 아껴 쓰고 또 아끼면서 모은 돈인데 그렇다고 엄마 없이 혼자 몸으로 절 키워주신 아버지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 말대로 적금을 깨서 아버지 빚부터 해결해 드렸어요. 물론 남편에게 그런 결정해줘서 수도 없이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고요. 남편은 그때마다 수더분한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 보면 남편은 모진말 못하는 순둥이 같아 보여도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밀어붙이는 힘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가 믿고 사는 거지만요. 저희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 혼자 외벌이라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덜 먹고 아끼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한테 큰형님 병원을 확장하는데 돈을 보태라고 적금 통장을 내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어요. 4천만 원 정도 모았던 돈은 저희 아버지 빚 갚는 데 보태느라 처음부터 다시 모으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적금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시더니 결혼 생활 4년 동안 고작 이것밖에 못 모았냐고 어디 빼돌린 거냐고
저를 추궁하셨어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더군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더니 혹시 저희 아버지 빚 갚는데 그 돈 쓴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떨궜고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냥서 병원 확장하는 것보다 장인어른 구치소 가게 생기셨는데 장인어른이 당연히 먼저죠. 그리고 그 돈을 왜 저희가 보탭니까? 남편의 말에 할 말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대뜸 저에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것이 들어와서 집안을 망치려들어. 처음 봤을 때부터 어느 거 하나 마음에 든 게 없다 싶었어. 어떻게 그네 발끝도 못 미쳐. 야, 네가 네 남편 꼬셔서 네 애비 빚 갚으라고 한 거냐?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먼저 그러자고 한 거예요. 이젠 애미 앞에서 마누라 편드는 거냐? 돈도 없어서 내 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정확히 어머니가 분가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원하시면 지금 당장 나가드리죠. 남편은 작은 월세방 구할 돈 정도는 되니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마음 편하게 나가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시달린 절 생각해서 한 말이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한 3개월을 그렇게 쪼들리면서 살 무렵이었어요. 시집살이를 안 해도 되니 마음은 편했지만 돈은 좀처럼 모이질 않았어요. 매달 나가는 월세에 적금을 반으로 줄이니 돈이 예전처럼 잘 모이지 않더군요. 이러다 내 집 마련은 물 건너가는 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나 하며 막막해하고 있었죠. 그럴 때에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저와 함께 한번 보자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에는 저희 친정아버지를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명의로 된 일산 상가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상가인데 도시 중심에 있어 그래도 팔면 4, 5억은 나올 거라면서요. 그 상가 팔아서 저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뭘 모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어두운 터널에서 갑자기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요. 근데 말이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 너희 시아버지 밥 차려주는 것도 벅차고, 그리고 이제 곧 김장철이지 않니? 난 엄두가 안 난다. 그렇다고 김치 사서 올리면 알잖니, 네 시아버지 성질. 그러니까 당분간 와서 살림 좀 해주련. 우리가 너희한테 돈 보태줄 테니. 순간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매달 쓰는 가계부와 적금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각나는 순간 저희 부부에게 선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바로 다시 시어머니와 합치는 것이죠. 나가 살면서 돈에 쪼들리니 애를 놓고 저도 다시 일을 나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어린 아들은 저와 떨어지기 싫어했고, 그런 아들을 떼놓고 맘 편히 일을 나갈 수도 없는 처지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다시 함께 살면 제 몸은 힘들지만 아이 놔두고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외벌이하는 남편에게도 미안했는데 적금 든다 생각하고 딱 상가 팔릴 때까지만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생각이 달랐어요. 애 보면서 어떻게 아버지 챙겨드리고 살림을 해. 그러다 당신 쓰러져. 당신 우리 아버지 빚 갚아줄 때 뭐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는 당신한테도 아버지와 같다고 말했지?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돈 보태준다는 말에 혹하긴 했어도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거기다 우리 집도 사야 하잖아. 아파트 중도금 낼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미안하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대신 예전처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말고 당신 몸도 생각해 가면서 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별 뾰족한 다른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시집살이의 시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초기와는 달랐어요. 그때는 막말을 해서 저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지금은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해서 저를 부려먹었어요.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역시 우리 둘째 며느리. 어느 날 시어머니 친구분들 6명 정도를 집에 데려오셔서 그날 전 하루 종일 식모처럼 시어머니 친구분들 시중을 들어야 했어요. 국수 더 드시고 싶다 하시면 면 삶아서 다시 드리고, 밑반찬 부족하다 하면 더 드리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하나하나 다 맞춰드리기도 힘들었어요. 하루는 여느 때처럼 일주일에 2번 하는 대청소를 하고 시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국도 끓이고 밑반찬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있는 제게 시어머니가 웃으며 다가오시더라고요. 할 일 없냐면서.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앉으라고 하셨어요. 말씀의 요지는 내일 할 김장 이야기였어요. 내일 김장하는 날인 거 너도 알고 있지? 한 150포기 정도 할 거야. 150포기요? 뭘 그렇게 많이 하세요? 식구도 많지 않은데. 큰형님네도 그이도 도련님도 김치는 잘 먹지 않잖아요. 이번엔 친척들한테도 김치를 돌릴 거라서 그래서 많이 하는 거야. 네가 음식 솜씨가 좋잖니.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일산 삼가가지고 길들이시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자신도 같이 도와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깜빡했었다는 핑계로 그 많은 김장거리들을 남기고 나가셨어요. 다행히 그나마 제가 전날 밤에 절이는 거랑 양념 손질을 다 해놔서 망정이었지. 그래도 뒷정리랑 이것저것 생각하면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아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저 혜준이 엄마예요. 김장하려는데 어머니가 150포기 정도 하라고 하셔서요. 도저히 혼자서는 무리일 것 같은데 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힘든 건 제가 어젯밤에 다 했고요. 오늘은 그냥 버무리는 거랑 뒷정리만 하면 끝나요. 동서, 미안해. 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병원 일이 너무 바빠. 나중에 돈으로 줄 테니까 오늘은 혼자 해. 형님,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도저히 혼자서 할 양이 아니라서 그래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김장이나 하자고 그 비싼 의대 나와서 의사하는 줄 알아? 동서, 돈으로 준다잖아. 그런 건 돈 없는 동서가 해야지. 하면서 끊더라고요. 그리고 5분쯤 됐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너 큰애한테 전화해서 집에 와서 김장하라고 명령했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라뇨. 제가 혼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 큰애한테 도와달라고 전화는 왜 하니? 의사가 너처럼 집에서 편하게 있는 사람인 줄 아니? 얼마나 바쁘고 고된 신경노동을 하는 직업인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의사인 큰형님이 하시는 일은 고되고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안 고된 줄 아세요? 얘가 어디서 말대답이야? 앞으로 큰애한테 집안일로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김치 그거 양념에 묻히기만 하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엄살이야? 저는 너무 서러웠어요. 집안 살림하는 건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일인가? 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울 일인지. 가족끼리 보듬어줘야 하는데 왜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지. 그날 김장하면서도 아이 봐줄 사람이 없어 신경은 온통 아이한테 쏠려있느라 나중에는 편두통까지 오더라고요. 하지만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꾹 참고 시키는 건 다 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무슨 힘으로 그걸 다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방에 아들과 널브러져 일어날 힘도 없는 저를 위해 아들을 씻기고 재웠어요.
그 생활을 거의 5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밤마다 서로 잠들 때 맨솔에단 발라주고 파스 붙여주면서 위로했어요. 조금만 더 참자고,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 집을 위해서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나이 들어서 집 없어 또 돌아다니는 거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아프면 언제 어디서 돈 나갈지 모르는데 집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집 있으면 집주인한테 아쉬운 소리 들을 일도 없고, 행여나 벽지 찢어질까봐 애한테 잔소리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집에서 마음껏 누빌 수 있고. 난 그것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무리 막대해도, 큰형님이 돈 없다고 무시해도 나 힘이 나. 어느새 지쳐 골아떨어진 남편 얼굴을 보며 저도 힘들지만 이 사람도 참 무슨 고생인가 싶었네요. 그렇게 저희 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도 시부모님은 일산 상가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으시길래 하루는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아파트 중도금 내야 할 시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 신청도 들어가야 하는데 언제쯤 도와주실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일산 상가가 잘 안 팔리는구나. 조금만 더 참아봐. 내가 설마 니네한테 상가 가지고 장난하겠니? 마음은 조급했지만 시어머니 말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형님이 병원을 확장하게 되었다면서 저희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은 무슨 돈이 있어 병원을 확장했는지 미심쩍어 했지만 저는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니 친정에서 도와줬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 확장 소식을 들으시더니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면서 축하 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솜씨 발휘 좀 해보라고 하더군요. 큰형님도 큰아주버님도 제가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이 집으로 모이기 몇 시간 전부터 혼자서 아이 보고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말 그대로 혼이 쏙 빠지는 것 같았죠. 혼자서 돼지 불고기에 잡채, 호박전 등 명절 음식 부럽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가족들이 하나 둘 모였어요. 큰아주버님네, 저희 남편, 그리고 도련님하고 도련님 약혼자까지 다 시부모님 댁으로 모였어요.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큰형님이 젓가락을 식탁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셨어요. 동서, 소고기 없어? 돈 아까워서 소고기 안 사고 돼지고기를 내놓은 거야?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족들이 돼지불고기를 좋아하니까 돼지로 한 건데. 솔직히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드시는 거예요. 너 큰애 돼지고기 싫어하고 소고기 좋아하는 거 몰라서 그러니? 오늘 자리의 주인공인 큰애 입맛에 맞췄어야지. 몇 시간 동안 고생한 게 떠올라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형수는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한 사람은 생각 안 하세요? 형수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너는 형이 우스우니까 형수한테 말대답하는 거지? 그러자 큰아주버님이 어디 형수한테 말대답하느냐고 하시고는 저는 싸움으로 번질까봐 남편에게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도 제 신호를 받고 더 이상 따지지는 않았지만 그날 저녁은 저희 부부에게 상처만 남고 큰형님 부부와 시어머니만 즐거운 자리였어요. 저희는 내 집 마련만을 생각하며 쓰디쓴 상처도 달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저희의 한 줄기 희망은 어느 날 송두리째 뽑혀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큰형님이 확장한 병원에 축하해주러 간 날이었어요. 확장한 병원은 나름 그 지역에서는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병원을 구경하며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 수입으로 이런 병원을 차리는 건 좀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전 화장실에서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칸막이에 들어가 있었고
여자 2명이 들어오면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정황상 저의 큰형님 쪽 지인인 것 같았어요. 아니, 근데 쟤는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병원을 확장한 거야? 이번에는 친정에서 도와줬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남동생 결혼시키면서 돈이 좀 들었어? 이래서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하나 봐.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돈으로 확장한 거라잖아. 시어머니 명의로 일산에 오래된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거 팔고 해줬대.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그 모진 시집살이를,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시어머니의 약속만 믿고 그 모욕감 속에서도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건데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큰형님에게 갔어요. 큰형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죠. 동서, 서방님, 어서 와요. 형님, 축하드려요. 그런데 형님, 무슨 돈으로 이렇게 큰 병원으로 확장하신 거예요? 응? 아, 병원 참 넓지. 혹시 저녁 먹고 갈 거야? 형님, 말 돌리지 마세요. 제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요. 이 병원 어머님이 상가 팔아서 해주신 거라면서요. 난 몰라.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돈이야. 그렇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님한테 가서 따지지 그래? 지금 그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시어머니하고 합가하기로 한 조건이 그 일산 상가였다는 거 우리 가족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님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어머님이 주신 돈 받은 것 뿐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 그리고 나 이제 곧 진료하러 들어가야 하거든? 이만 가주길 바래. 서방님도 안녕히 가세요. 저는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엉엉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러면 안 됐었지만 그 당시는 감정이 너무 격했던지라 남편한테 사실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었네요. 당연히 남편은 몰랐던 사실이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였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어요. 큰애가 병원을 꼭 확장해야겠다는데 그럼 어쩌니? 원래 잘 나가는 사람한테 더 힘을 실어줘야 마음껏 날 수 있는 거란다. 그리고 집안의 첫째가 잘 돼야 둘째, 셋째도 잘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너희는 돈 보고 나하고 같이 사는 거였니?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네요. 그럼 지금까지 안 줄 상가 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노신 거예요? 예, 너 그럼 돈 보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네?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섭다? 이래서 없는 집 자식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저 돈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어머님하고 큰형님이 주시는 인격적인 모욕도 다 참아가면서 이 집 종인 것처럼 살았어요. 나만 좀 힘든 거 참으면 우리 세 식구 살 집이 생기니까.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결국 어머님이 저희 배신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어머니, 그냥 처음부터 가정부가 필요하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주지도 않을 상가로 저하고 그 일을 낚으신 건가요? 이제 저희들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밖에서 월세로 살아도 이것보단 낫겠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손 안 벌릴 테니. 제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제 남편한테 니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저게 아들하고 애미를 생이별 시키려 한다? 하더군요. 제 남편도 듣다가 결국 폭발했어요. 이 사람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무슨 생각으로 참아온 건데 이제 와서 뭐요? 그걸 형수한테 줬다고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저 결혼할 때 꼴랑 1,000만 원 보태주시고는 돈 없다고 하시더니 저희 주시기로 한 돈은 형수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남편의 뺨을 때리셨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게 있고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라고 준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저희 부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걸요. 네, 시아버지 말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하다못해 저희 부부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그 돈을 쓰게 되었다고 적어도 미안하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라고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셨으면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시는 건지. 더 이상 돈 가지고 왈가왈부 해봐야 부모님 유산이나 탐내는 아들 며느리 되는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저희는 시부모님 집을 나왔어요. 다시는 안 보겠다는 저희의 말에 시부모님도 딱히 저희를 붙잡지 않았어요. 이런 중대한 약속을 깨면서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 한마디도 없으신데 저희가 시부모님 댁에 다시 올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 저희는 아파트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해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했어요. 대신 전셋집을 구하게 되면서 한시름 놓게 되었죠. 전셋집을 구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던 때였어요. 친정 아버지한테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신은 도통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니 저보고 같이 부동산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 가니 사장님께서 시골집에 돌아가신 엄마 앞으로 된 땅이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게 되면서 땅값이 기존의 값보다 10배 이상 치솟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그런 땅이 있는 줄도 몰랐던 저와 아버지는 놀라서 사고가 정지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동산 사장님께서 빨리 땅을 팔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값을 시세보다 더 쳐줄 테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살라는 엄마의 큰 선물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그 사실을 전했고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엉엉 울었어요. 아이는 뭣도 모르고 저희가 우니까 같이 울었네요. 저희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말이에요. 엄마의 땅을 팔아 아파트를 한 채 샀어요. 드디어 집을 장만하게 되었죠. 친정아버지도 저희 집 근처에 집을 마련해 살고 계시고요. 지금은 1년 정도 지난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실은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었대요. 저희 아들이 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은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네요. 뒤통수 한 번 세게 얻어맞았으면 됐지 2번 맞기 싫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사실 손자가 보고 싶다는 것은 핑계고 어디 친척들을 통해서 제가 돌아가신 친정엄마 유산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그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산 상가 팔아서 큰형님네 병원을 확장해 주었는데 큰형님이 병원을 강남으로 이전해서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고 했대요. 욕심이었죠. 그래서 무리하게 집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줬는데 병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된통 사기를 당했답니다. 결국 일산 상가도 다 날려먹으신 거죠. 저희한테 다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으셨대요. 제가 남편한테 그래서 뭐라고 했냐고 하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큰형네 집에 가서 살라고 말했대요. 큰형한테 해줄 건 다 해줘놓고 큰형이 어머니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요. 근데 큰형님 성격상 절대 시어머니 못 모신다고 했겠죠. 아무튼 남편은 더 이상 연락하시지 말라고 딱 잘라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참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지 않나요? 저희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그새 까먹으신 모양이에요. 전 절대 얼굴 볼 생각이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가족이면 뭐해요.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치는 가족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낫다는 것을 저희 부부 다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을 휘어잡으려는 부모가 있죠. 저도 그런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시부모님께 조금이나마 기대려고 했던 제 자신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 삶은 저의 행운이든 노력이든 제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